자, 어버브 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얼마 전에 황 대표가 언급을 했었죠, 그죠? 네, 언급을 했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어버브 반도체는 조금 차트 먼저 볼게요. 주가 흐름. 요게 일봉이죠? 요게 월봉이고 요게 주봉입니다. 그죠? 자, 일단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한번 눈을 조금 시야를 넓혀서 한번 보게 되면 요 흐름이 하나 눈에 들어오죠. 반도체는 요 흐름이 하나 듭니다. 월봉에서 보면 이 대추세의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17,500원이라는 자리를 안착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죠? 네. 조금 요게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그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2021년부터 시작했던 2015년, 2016년을 거치면서 2021년 올해의 고가를 형성한 19,1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쩌면 대추세의 저항값이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일봉도 한번 제가 이렇게 당겨보면 흐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2016년을 거치면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빨간 선이 동일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 아래, 여기 주봉의 형태 한 5년 정도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통적인 거죠.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쩌면 저 고점이 저 흐름을 안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지금 현재 시점을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언제죠? 2018년에 이 저점을 3,600원을 저점을 찍고 나서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갑니다. 그죠? 그래서 1년, 2년, 3년 한 3년 반 정도 되죠. 그죠? 1년, 2년, 3년 정도의 지금까지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즉 이 흐름에 대한 이걸 좀 두껍게 할까요? 이렇게 이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강하게 그죠? 이렇게 강하게 가속도가 붙죠? 네. 한 번 방향을 틀은 것은 뭐냐? 오버슈팅의 그림에서 한 번 더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 때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좋았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조정파가 나온 건데 지금 위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지난번 이 고점이었던 자리, 그죠? 여기 형성됐던 자리. 그러니까 저항 가격대에 형성된, 즉 저항 가격이 아니고 저항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여기 고점을 찍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올라와도 여기를 막고 계속 여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가격대를, 그죠?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10,000원 초반대 한 12,000원, 11,000원대, 그죠? 여기 11,000원, 그 다음에 12,000원대 걸쳐서 이렇게 저항대를 형성했었죠, 그죠? 이렇게. 여기를 저항대를 형성했었는데 올라오다가 2020년 작년에도 그 저항대를 이기지 못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정체를 하다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그죠? 수렴을 하다가 강하게 작년 말부터 확 끌어올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고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여기서 걸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기술적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파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가를 시도하지만 안착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가는 어떻게 돼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스탑한 지점을 보니까 지지와 저항 가격대인 거죠.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어버반도체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죠? 한 4배를 높인 단계가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월봉, 일봉, 주봉을 보니까 형성됐던 저항값, 그리고 돌파시켜 놔서 지지값인데 이번에도 안 깨져요. 일단 그죠?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는 다시 요걸 이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윤곽을 먼저 잡아보면 그래서 이 가격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격대를 다시 보니까 11,500원 돼요. 그죠? 11,500원. 여기가 11,500원. 그죠? 11,500원. 그래서
여기에 멈췄어요. 그죠? 이 1,500원이. 예, 그러면 이 1,500원이 갖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 과거에 지지하장 교체했던 가격이 형성되니까 우리는 저런 자리에 지지는 저항은 지지로 바뀌고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은 지지로 바뀐 그죠? 예, 교차했던 가격임을 알 수 있고 한 4배를 높이기 시작한 가격대이도 아는 거죠. 여기가 그죠? 한 4배를 높이기 시작한 예, 그러면서 3월 달에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이번에도 그 가격대에 일단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 가격대에서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죠? 예, 어부반도체는 이런 형태인데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계속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보이죠? 이렇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흐름상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얼마죠? 여기 12,2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죠? 따라서 어버브 반도체는 12,000원부터 1,500원이라고는 이 가격대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를 형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깨지지 않고 이 안에서 파동을 그려서 이 안에서만 이렇게 놀아주는 형태가 된 다음에 한 번 더 고개를 들어주는 형국이 나온다면 재차 소위 말해서 이런 형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면서 지지대를 깨지 않는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멈춰 놓았으니까 이런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흐름상.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현재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 저점과 고점을 동반하면서 아직도 흘러가는 형태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죠? 우상향으로 채널을 그리면서 저점도 높아지면서 아직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어버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1,500원과 12,200원대 정도는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흐름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이 가격대 흐름이 깨져버리면 애써서 1년, 2년 동안 흐름을 바꿔놓은 이 레벨을 넘겨놨던 이 가격대가 붕괴가 되겠죠. 그죠? 늘 얘기 드리지만 이게 붕괴가 되면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버반도체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에 의해서 투매가 나올 수가 있고요. 반면에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가져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무엇인가 기대했던 사람들 여기 무너지면 이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지켜주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지지화장을 형성해서 지켜주니까 그래 한번 버텨보자 하겠지만 여기가 쏟아지는 바면 이걸 걷잡없이 밀려버리면 당분간 이걸 들어올리기가 어렵죠. 세력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무너지면 상식적으로 세력이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거대하게 자기들이 들고 있어서 물려있는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되면 살릴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이 돼서 뭐 단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었을 때는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거기를 무너지면 이 물량이 쏟아질 때 뭐냐면 받아내야 되잖아요. 받아내야 된다. 그러면 받아내야 하는 부담감이 엄청나겠죠. 부담감. 왜냐? 얼마 쏟아질 줄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일정한 지지점을 형성하고 그 형성했던 저항점을 형성했던 자리를 돌파시키고 붕괴시키는 자리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항상 얘기 드리면 혼자만 도는 게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서로가 얽히고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자본가가 여기서 어딘가가 이렇게 단가를 갖고 있다고 치고요. B라는 자본가가 여기 어딘가에 자기가 단가를 갖고 있다고 쳐도 문제는 이거죠. 이 두 연대 세력이 만약에 존재했을 때 누구 하나가 불안감을 느끼고 이 자리를 던져버렸을 때는 그 대량으로 던지면 만약에 B라는 그 집단이 던지기 시작했다. 그럼 A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 이걸 또 다 받아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매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형성되면요. 그걸 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그 흐름이 깨졌을 때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림들이 자주 출현하는 이유는 저는 황 대표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메인 주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메인 주체. 예, 메인 주체. 과연 메인 주체라고 했을 때 여기 주인이 딱 한 명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연대했다가 서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문제, 돈 문제가 걸려갖고. 예,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이쪽 힘의 균형 있는 몇 개 집단들이 형성해서 움직이지 일개 집단이 이게 돈이 얼마인데 한 번에 그걸 움직일까요? 못 움직입니다. 예. 매물 부담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악재라도 터졌어 봐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거대 자본도요.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걔들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파동에서는. 그 누구도 파동에 자연스러운 사람은 집단은 하나도 없다. 예. 그러기 때문에 흐름이 결정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흐름을 밑에서 받을 자본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바꾼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의 균형을 깬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담감에 의해서 보세요. 이 흐름이 한번 깨지면 이런 걸 한번 잘 보시면 굉장히 많다니까요. 한번 형성했던 자리를 애쓰다 깨지는 자리부터 이런 자리 한번 보게 되면 잘 못 올라가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2선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올라오는 세력들이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본가 형성돼서 그들이 던지고 나와서 붕괴시켜서 물론 먹고 나왔거나 뭐 찌끄레기 던지거나 뭘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무너졌을 때 새로운 자본가 탄생하거나 아니면 이 자본가는 여기서 받아줄 이유가 없죠. 여기 싸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등지고 하는 흐름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이것도 뭐 황 대표 생각이긴 하지만 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막연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죠? 자, 어부 반도체.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멈췄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1,500원과 여기 12,200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구역이다. 붕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붕괴되면 저항이 형성돼서 이렇게 노는 순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2차 추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 선. 그럼 보다시피 7,500원 선까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점 생각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버반도체를 갖고 계시는거나 이걸 뭐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1,500원과 12,000원 사이 여기를 등에 지고 그죠? 등에 지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형성된다면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현재 바꾸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바꿔주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왜냐 손절 짧아요. 그죠? 짧아요. 큰 손절이 아니죠. 그죠? 황 대표 살짝 깨서 그 획수라는 게 있잖아. 살짝. 그런데 그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깨지는 순간 이것을 다시 그 획수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자동으로 어떻게 돼? 이 종목을 사랑하게 되죠. 한 번은 이건 속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다가 이렇게 되면 손을 못 대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차라리요. 늘 하는 얘기지만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는 매매는 여기를 지켰다가요. 다시 확인할 때 비싸더라도 차라리 확인하고 여기 잡는 게 더 낫죠. 차라리 여기를. 네, 그죠? 네. 어떤 그 지지점이나 저항점을 확인한다라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확인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뭐야? 지금처럼 일단 멈췄다라는 거. 깨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근데 저기를 그러고 나서 깼다. 그럼 인정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외로 손절은 짧아지고 기대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얘가 레벨을 높여놓은 이 흐름에서 1,500원이라고 요 만원대를 깨지 않으면 열려있는 공간의 흐름 속에 가게 되면 이렇게 그런 파동에서 여기 하나의 그 거래가 많았던 지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올라가는 건 두 번째 문제가 되죠. 그러면 스타트가 되게 되면 일단 이런 형태 가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또 한번 하겠죠. 워낙 여기 이제 거래가 많았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나가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기대 수익. 공간 속에서 파동의 공간.
떠 있는 공간에 매물대까지는 공간. 그 다음에 기대 손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기대 수익은 어디까지 열리는지 모르겠죠. 그죠? 이제 그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 어부 반도체는 따라서 1,5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의 파동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1,500원이라는 자리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그동안의 실적이나 내용을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늘 얘기지만 재무제표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실적 추이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지 이거보다 좋은 모멘텀이 없죠. 아이 기업에서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에 387억, 410억, 그 다음에 올해 전반기는 355억, 409억 정도. 그럼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그죠? 줄었는데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은 상당히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죠? 보다시피 그렇다는 얘기는 남는 장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간의 작년 그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를 봤을 때는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그죠? 아마도 종합주가지수의 조정과 동시에 그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정과 오버반도체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얘도 여기가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저점을 형성할 만한 아직은 모르지만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미리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 연간 실적을 보면 이 종목 1,058억, 1,095억, 1,268억, 그 다음에 1,442억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어버반도체는 실적을 내는 회사예요. 그죠? 손해를 보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면 더더욱 주가가 소위 말해서 저점 대비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는데 수익이 나는 회사인데 이걸 깨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깨져야 되는 모멘텀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깨져야 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흐름상 삼성전자도 실적은 있는데 흘렀잖아요. 이게 이제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대세적 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이 종목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죠? 자, 그래서 멈췄다라고 판단돼요. 중요한 자리에서. 자, 그러면 여기 쭉 이제 읽어보면, 제가 늘 보는 것 중에, 이건 호재를 그건 그렇고, 악재가 될 만한 걸 한번 봐요. 항상 저는 이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그런 만한 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없어요. 반도체 요즘에 그렇죠. 그죠? 쏙 들어갔죠? 별로.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늘 그러하듯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나쁘진 않고요, 그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의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췄어요, 일단, 그죠? 그래서 1,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도 일단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재료라고 하죠. 이 재료 중에 여기를 그러니까 실적이 이어가는 가운데 이게 붕괴될 만한 악재스러운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지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요 안에서 노를지언정 이렇게 형성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하지만 늘 얘기 드리지만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숨어있다. 우리는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500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는 잡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잡아두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늘어지게 되죠. 실적이 현재는 한 3, 4년 잘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악화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그 업종도 그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터져서 꼬꾸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둔다면,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7,500원까지 밀린다도 이게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 이런 회사들은.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왜?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뒤에 양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럼 여기 양보하면 다음 저점 양보하고 계속 양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사랑한 나머지 그 양보하기 시작하면 여기만 지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7,000원에 또 있습니다. 계속 양보하게 되죠. 그럼 물 타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해놓고요. 어떻게? 내줄 생각을 하세요. 쬐끔만. 내줄 생각을 하시고
기대 수익의 폭이 넓은 공간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매매법이 옳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30년간 주식 그 흐름과 이 내용을 가지고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조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치 매매에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잘 분석해서 뭐 3년, 4년, 5년을 가져가서 3, 4배 수익 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어떤 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 분석과 병행해서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순환 사이클에서 재료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 다양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들은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준 있는 매매가 그래서 저는 의미 있다고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일관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관된 매매. 일관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계좌를 보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 10종목을 편입하고 있다. 10종목. 편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실질적인 10종목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종목 있잖아요. 마이너스 500만원. 이렇게. 마이너스 900만원. 플러스 30만원.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100만원. 마이너스 700만원. 플러스 뭐 200만원. 여기는 똔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터지는 것은 좋아 터지는 정도 강도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수익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근데 터지는 강도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가 플러스가 되고 3개가 마이너스가 돼도 이 3개 마이너스는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종의 플러스는 그래봤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매매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준 못 지켜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기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이기는데 즉 먹을 때는 쬐끔 먹고요. 그죠? 터질 때는 무한대로 터져버리면 끊임없이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계좌들이 정말 개인들한테 치명타고 이런 계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최소한에 들어갈 때요. 기준은 잡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개 개인이잖아요. 그죠? 정확한 그 회사의 정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느닷없이. 오늘도 이 욕 나올 정도로 아주 나쁜 놈이 하나가 탄생을 하는데 이런 놈들을 나쁜 놈들이 이거 진짜 저도 매매하는 사람이지만 이 나쁜 놈들이야 이거. 자연과 환경. 이 진짜 개 XX만큼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는데 이거는 공시를 떠도 꼭 이상하게 해요. 아시겠지만 장 끝나고 공시를 띄우거나 뻔히 다 알면서 지네들을 장중에 다 팔아쳐먹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버려요. 이런 형태. 이게 참 이게 개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잘 알아갖고 피해갈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개인은 이거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안 돼. 몰빵하지 마라. 이건 정말 기본이 돼야 됩니다. 몰빵하지 마라. 한 종목을 사랑하지 마라. 기준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내줄 땐 내줘야 된다.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삼자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여기 편입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 또 들어갔다 이렇게 당하신 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연광고도 얘기 드렸지만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거래량이 이 이상을 터지지 않으면 아마 그래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장 끝나고 공시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상한가 막 그 다음날 오늘 시작해서 20%또 두드려 맞고. 그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몰빵.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건 모양새는 정말 겁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죠. 차트만 보지 말라고 하는데, 차트를 보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 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 어떤 거? 우리는 어차피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파동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약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지금 미국장으로 몰리는 개미, 즉 뭐 서합개미 운동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몰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환차손 발생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장밋빛으로 보고 환차손이 좋은 영향을 받는데 그것도 결국엔 차트 잘 읽어야 되고 방향 잘 읽어내야 됩니다. 똑같아요. 주식이나. 그러면 나중에 환차손에 또 두드러 맞아요. 잘못하면. 똑같아요. 어떤 걸 하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식을 하든 미국에 있는 주식을 하든 제가 보기엔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기준 있는 매매를 한번 실천해보자. 이 주제를 갖고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빵하지 말고 아주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버반도체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실적 괜찮고요. 1,500원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죠? 1,500원 기준으로 해서 신규 편입을 하실 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하게 되면 지금 13,000원, 1,500원 지금 괴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 한 30% 공간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여기서 이게 뭐 리스크 관리 대응 기준이 되는 거죠. 너무 높아요. 그럼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언젠가 황대포 얘기 드렸지만 기준이 정한 시점에서 저는 7에서 12%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섹터로 들어와주면 잡지 말라고 그래야 해. 왜? 15% 이상을 떠도 잡으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15%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건 위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 15% 조금만 삐끗하면 20% 넘어가면 손이 안 나갑니다. 이건. 왜?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20% 이상을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얼음이 되죠.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1,000만원어치 덜 편입해서 들어갔더라도 200만원씩 마이너스 나버리면 이거 얼굴 빨개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할을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금액을 분명히 본인이 정해셔야 됩니다. 정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을 보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기사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 중에 뭐예요? 삼성전자 개미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하죠? 이번에 많이 또 손절 나갔다고 하죠. 개미들의 평균 단가는 83,000원에서 82,000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만큼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 많은 개미들이.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약자인 개미 입장에서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7만원 밑에 사면 차라리 낫다. 몇 번 얘기 드렸죠? 64,000원 정도까지가 여기가 이게 간단한 거예요. 지지와 저항점이나 그동안에 흘러왔던 그 가격대에서 붕괴시키면 매물이 쏟아지지 않는 여기가 74,000원, 64,000원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반등의 기세가 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종합주가지수하고 거의 맞물리는 자리예요. 이게 이 자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삼성전자도 그쯤이 아니겠느냐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너지면 이거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종합주가지수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이런 자리는 쉽게 무너지기 어렵겠죠, 그죠? 무너지더라도요 다시 거기까지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위에서 잡는 것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도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말을 얘기했죠. 타이밍.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그죠? 어디서 사야 되느냐? 어디서 사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어디 사야 될까? 주식 매매 하시면서 초보 여러분들 있죠? 어디서 사야 될까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하죠? 물건도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디 사야 되는지 타이밍. 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할 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이런 점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